이야기하지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 또 이제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 그리고 성별이 서로 다른 성별, 또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죠. 같은 민족끼리는 잘 어울리겠지만 서로 다른 민족끼리는 우리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차별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다른 민족하고 잘 어우러져서 같이 함께 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이, 교양이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자비로워야지 또 수용성이나 포용성, 용서나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지수가 높아야지 다른 민족들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너무 생각이 다른데요. 남녀가 서로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대와 서로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10대랑 20대, 30대하고 40대, 50대하고 60대, 70대하고 함께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이 다른 사람. 성별은 같고 세대는 같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또 함께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그 민족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지면, 화합이 잘 되면 굉장히 사람의 품성이 여유롭고 훌륭하고 아름답죠. 더불어 지혜도 더 나아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다민족 국가,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민족들을 받아서 성장한 나라죠. 자기들끼리 뭐 흑인 차별도 있고 동양인 차별도 있고 많이 있지만 차별을 극복을 해가면서 또 여성과의 차별도 심했죠. 남녀 차별, 성별, 인종 차별, 또 지역 차별, 이것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가 흐르고 세 세대가 흐르고 점점 그런 차별이 극복되어지고, 아직도 극복은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점점 나아졌죠. 그거랑 경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랑. 그렇게 하니까 성장이 굉장히, 또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일이 터져버렸어. 그래서 군수물자를 전부 다 미국에서 다 만들어. 이렇게 준비된 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인종 간에 뭐 남녀 간에 이런 차별들을 점점 극복하고 있을 때, 서로 노력하고 있을 때, 사회가 법 제도를 완비하고 점점점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행운이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행운이 따르기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행운이 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만약에 미국에서 공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의 특수를 누릴 수가 없었죠. 마침 공업이 발달하고 있을 때 그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2차 세계대전 특수를 누려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에서 제일, 뭐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나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다르다고 갈등할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갈등하죠, 당연히. 미국에서도 인종차별 때문에 갈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서로 갈등하게 돼요. 또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겠죠. 그 앞에 셋이서 아니면 단체끼리 싸우기도 하겠죠. 큰 소리 내가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서 끝나고 가버릴 게 아니라, 에이, 이런 곳에 내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수행해? 아, 나 불교대학 그만둘 거야. 경전만 그만둘 거야. 아우, 재수 없어. 이러면서 이래 되면 개인의 발전도, 그런 분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런 갈등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갈등이 있으면 또 끊어버리고, 계속 철새가 돼요. 철새가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보다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당장은 갈등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인사를 하고, 역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뭐 조절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애들이 나한테 인사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들들한테 인사를 해. 얘들아, 집에 왔으면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우리 아들아 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되는 그런 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에는 특히나 이제 20, 30대가 없잖아요. 거의 전멸했어, 그냥. 이제 그냥 부모님이 한 번씩 데려오기만 하지 계속 꾸준히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20, 30대는 그냥 전멸이요. 거사님들은 뭐 전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막 희귀해요. 그냥 희귀해. 거사님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스님들의 마인드도 이것을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있지 않고, 불자들도 이렇게 보통 50대, 60대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오면 여기는 우리가 다닐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황룡사는 70대인 사람들이 여기는 좀 젊은 사람만 있네? 이러면서 왜 이러지? 여기 다른 데 가야겠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포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말고 화합하고 뭔가를 이렇게 더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 좋아지려고.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어요. 금리 인하가 보통 0.25%씩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하거든요. 그걸 보고 그린스펀의 무슨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놀랍게도 0.5%를 인하했어요. 그래서 1%에서 1.25% 사이 이게 돼버렸어요. 금리 인하가 그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그 0.5%나 내리게 되면 지금도 금리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내렸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중국을 강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쪽에 유럽에도 지금 이탈리아도 거의 2,000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40 몇 명이 죽었어요. 어제 기사가 40 몇 명이요. 많이 죽었어요. 이탈리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죽었어. 신기하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가 지수가 폭락하게 되고 한 20%, 10여 프로, 15% 정도 폭락하게 되고 또 그 중국은 내렸지만 다시 쑥 올라왔죠. 근데 점점 미국도 계속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 15% 정도, 최고점 대비 15% 정도 쑥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세계적 위기다, 경제 위기다. 유럽에도 다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을 이렇게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많이 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금리 인하를 동결했잖아요. 1.25%에서 만약에 0.25%더 내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빌려서 주택을 또 이렇게 부동산을 구매할 거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다시 또 시작될 거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걱정에 한국은행장이 동결을 그냥 결정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대응이 다르죠. 미국은 계속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또 뭐 이런 다른 지표들이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금값이 엄청 상승했어요. 금값이 엄청 상승해서 이론스에 1,500달러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뭐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1온스에 뭐 1200달러 뭐 이랬었는데 1500 몇십 달러로 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그 며칠 동안 2, 3일 동안 갑자기 슝 떨어졌어요. 금값이. 그 한 10% 넘게 떨어졌어요. 10% 정도 슝 떨어졌어요. 야, 이것은 주가 지수도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본래 주가 지수하고 금값은 서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경제가 성황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가로 이렇게 주식을 해. 그런데 주식이 내려가면 경제가 불황이네. 그럼 안전자산 금으로 가는 거예요. 금값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해. 그래 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금값이 슝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주가 지수도 폭락하고 한 10%, 15% 팍 떨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잘 올라가던 금값이 푹 떨어져가지고 세상 이렇게까지 팍 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푹 떨어졌어요. 오늘 또 반등할게요. 어제 오늘 또 반등하긴 했지만 푹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 이거 뭐지? 이제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서 며칠 전에는 엊그저께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3월 중순에나 이렇게 내릴까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우리 한밤중에 지난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갑자기 그냥 0.5%푹 내려버렸어. 그럼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뭐 제가 이런 시장의 변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야, 도둑놈들 같다 정말. 그 돈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정말 도둑놈이다.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이만큼까지 올려놓고요. 떨어지는 걸 한순간이잖아.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걸 예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일 거 아니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만큼 아래 있을 때부터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주식을 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을 대체로 예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손절해. 돈을 다른 데다 현금으로 그냥 바꿔놔. 그러면 팍 떨어지면 손해가 누구겠어요? 모르는 정보력이 없는 사람들이 손해잖아요. 우리 보통 개미들은 쫙 올라가니까 막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매입을 해. 매수를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오를 줄 알았는데 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마이너스 10% 손실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바닥에서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그냥 빼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남아서 그래 다시 또 오르겠지 하면서 또 올라가 또 오르네? 그래서 또 올라서 또 돈을 넣어. 이제 돈 버는 거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넣어. 그러다가 뚝 한번 또 다시 ปุ๊ 떨어.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개미 투자자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했다가 손해하고 손실 보고 심지어는 그 움직이는 거 보고 예측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날려버리고 나오는 건 이제 정말 그 어리석은 투기성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거고요. 그리고 큰 재미를 별로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저런 걸 보면서 큰 손들이 움직이면 이걸 연방준비은행에게 금리를 인하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폭락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주식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평생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연방준비은행장한테 계속 내리라고.
연준 의장은 안 내리고 계속 버티고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폭락해 버렸잖아. 폭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요구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그냥 자연적이면 요구가 아니고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음모론이 저절로 생각이 나. 지금 자칫하다가는 야 이거 코로나도 음모 아니야? 지금 이만큼까지 올려놓고 중국에 코로나 돌게 하고 세계에 코로나 퍼뜨리게 하고 이거를 폭락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금리를 내리게 해서 다시 쭉 올리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막대한 자금은 뭐 이렇게 돈 사람들이 주머니 다 들어가고 이 음모론까지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 높던 것들을 폭삭 주저앉히지? 그 정도로 신기하다니까. 어쨌든 준비은행은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 야, 이거 이제 대공황이다. 혼자만 반응한 게 아니고요. G7 국가의 재무장관, 은행장까지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거 큰일이다. 나 혼자만 내려서는 안 된다. 같이 내리자. 근데 이제 유럽이든 일본이든 내릴 게 더 없거든요. 그리고 재무장관까지 다 부른 거예요. 재무장관까지 다 불러가지고 재정정책을 써라.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써라.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쓰겠다라고 또 어제 저녁 밤에 기사에 나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추측으로는 그냥 다시 또 쭉 올라가지 않겠나? 또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바닥까지 가느냐? 아니면 바닥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아니야 더 내려갈 수 있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빼가고 있으니까 열흘 동안 계속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고 있거든요. 계속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천선을 지금 못 끊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하는 겁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 엄청 몰리고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주고 갈게요. 코로나가 이제 어제까지 확진자가 5,186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발표했어요. 검사자가 12만 명을 돌파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12만 명이 넘게 검사를 받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바이오 산업들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이제 셀트론이나 신라젠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신라젠이 한 방을 폭 터트리면서 다른 바이오까지도 거의 막 2년 동안 계속 내리꽂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사실 바이오 이쪽 의료 쪽은 거의 미국이 다 꽉 잡고 있고 이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 나라나 발전시키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이오 쪽에 도전을 했잖아. 그래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어. 많이 자금이 몰렸으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죠. 계속 폭락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다시 또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컵발질을 했지만 그래도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데는 정말 큰 일조를 했구나. 정말 어려운 분야인데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의학은 미래 산업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것들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사망자가 32명이더라고. 그럼 확진자가 5,186명 중에 32명이면 0.62%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이 뭐 치명률이라고 그래요.
치명률이 0.62%인 거예요. 이탈리아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확진자 났는데 40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그 사망률이 꽤 높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 2% 정도 되잖아, 사망률이. 중국만 해도 3.8%막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우리는 0.62%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구 경북이 30명이에요. 대구 경북이 30명이고 2명만 다른 지역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가서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자가격리 중이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치면 만약에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병원에 거의 다 입원이 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살아있어. 위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경북이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뭐 한 요양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한 1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저런 걸 제하면 사망률이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역시 바이오 산업 훌륭하다. 이제 대한민국 0.62%밖에 안 돌아가셨다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 다른 나라들 유럽으로 퍼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사망자가 벌써 몇 명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보면 계속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한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코로나 공포심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죠, 점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정도를 이렇게 결과를 보면 0.62%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이것은 대재앙 정도는 아니다. 한 5%, 10% 이렇게 돼야지 대재앙이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위생 관리를 좀 하고 대면 접촉을 피하고 노력하면 그리고 의료시설에 이렇게 발달돼 있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사실은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작년만 해도 순수하게 700명 넘게 인플루엔자로 죽었거든요. 인플루엔자로 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전염이 돼서 그 확산이 돼서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작년 우리나라 통계예요. 미국은 18,000명이 독감으로 인플루엔자로 죽었고 우리나라는 700몇 명이 인플루엔자로 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덜 죽고 걸린 사람도 훨씬 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생 관리를 하면서 아마 인플루엔자 환자들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지금 검사 받은 사람이 85,000명 정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 받은 사람 중에 5,186명만 그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 정도 확진을 받은 거예요. 85,555명이 받았는데 검사 완료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람 한 3,50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진행 중이게 그러니까 8,500명 중에 5,185 5,000명 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5,000명이라는데 언제 나도 걸릴 수 있겠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85,000명 중에 5,186명이 지금 확진을 받았다 하니까 그게 한 6% 정도 돼요. 6%. 그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이제 코로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열이 있나? 머리가 꽤 아프네.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나도 가끔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의심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잠깐만 아프고 말지 뭐 아마 좀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또 성불하세요.